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고혈압 치료 아는 것이 희망이다. 고혈압 치료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다 입니다. 지은이는 선재광, 펴낸 곳은 전나무숲입니다. 병에 걸리는 것보다 약의 부작용이 더 무섭다. 모든 약은 독이라고 서양 의학의 양리학 교과서에 쓰여 있다. 인체와 같은 유기체는 생체 안에서 생명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유기물질만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인체에는 천연 유기재료와 천연 유기물질 혹은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데 약은 대체품, 즉 우리 몸이 분해할 수 없는 합성화학약품인 무기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천연의 약효 성분을 인공적으로 화학물질과 합성해 화학약품을 만든 것이 지금의 약이다. 약효가 있는 성분을 분해하고 가공해서 찾아낸 뒤에 화학적으로 만든 것이다. 천연약재의 상태로는 특허를 받을 수도 없고 유통도 쉽지 않지만 화학약품은 특허를 받을 수도 있고 유통도 쉬워서 판매하면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의 이윤이 생기기 때문이다. 약은 문제가 되는 증상을 완화하지만 화학물질이므로 몸의 다른 곳에는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약은 원래 독이니 약을 먹는다는 것은 독으로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몸에 들어간 약은 인공으로 합성한 화학물질로 다양한 화학 반응을 거치면서 간에서 무해한 물질로 변환된다. 대부분은 간의 해독을 통해 신장을 경유해 소변으로 혹은 담즙 등과 함께 소화관에서 대변이 되어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완전하게 배출시키지 못하고 몸에 남아 이물질로 쌓이게 되고 결국 간이나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 동시에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시켜 혈액과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된다. 그리고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체온이 낮아지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자연 치유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또한 약을 계속 복용하면 약의 약성이 점차 듣지 않게 되어 내성이 생긴다. 몸은 영특하여 이물질인 약을 빠르게 해독하거나 몸 밖으로 배출시키지만 항생제나 항암제 등을 복용하면 세균이나 암세포가 영악하게 변신하여 더 이상 약에 당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약의 수를 늘려도 약의 효과는 약해지니 또 다시 약의 수를 더 늘리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약을 많이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약을 먹을 때 신중하게 결정해 복용해야 하고 특히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약의 경우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물론 약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세균에 감염되거나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통증이 심하거나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응급한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생활습관병, 만성질환이라고 통칭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암, 심근경색, 뇌경색, 치매 같은 혈관성 질환의 경우는 약을 먹지 않고 회복하는 것이 인체에는 유익하다. 약을 먹더라도 동시에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약을 줄이고 더 나아가 끊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약이 나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약을 줄이거나 끊으라고 하지 않는다.
특히 언론에 등장하는 잘 나간다는 의사일수록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처방받은 약은 전부 먹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한다. 의사들은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약을 장기간 먹는 것은 좋지 않으며 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끊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의학 박사 이시하라 유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맹신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상식에는 커다란 오류가 있다. 고혈압과 같은 질병의 화학약품을 10년 이상이나 매일 복용하게 하는 것을 진정한 치료라고 말할 수 있을까? 10년 이상이나 같은 약을 투약하는 것은 진정한 치료가 아니라 증상만을 억누르는 대증요법이며 근본 치료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환자 수와 의사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건지도 모른다. 약은 다른 한편으로는 독이다. 약을 잘못 쓰거나 남용하면 유해할 뿐만 아니라 자연 치유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 그리고 잘 듣는 약일수록 강한 부작용이 있다. 약은 모두 독이라 할 수 있다. 이 독을 써서 병의 증상을 제압하려는 것이 투약인데 실은 여기에 서양 의학에 커다란 맹점이 있는 것이다. 혈압약을 장기 복용하면 2차 질병으로 고생한다. 혈압약이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약이다 보니 평생 먹을 수밖에 없고 장기 복용으로 인해 2차 질병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몸 어딘가에 이상이 있어 혈압이 높아지는데 혈압약을 통해 또 다른 질병을 얻는다니 말이다. 심장 발작, 중풍, 수명 단축, 치매. 물론 의사들은 부작용 없는 약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약을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다. 미국에서 혈압약을 복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결과 혈압약을 복용한 쪽의 평균 수명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약으로 혈압을 무리하게 내리는 바람에 뇌 안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의 활동성이 나빠져 결국 수명이 줄어든 것이다. 의사 히가시 시게요시는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나이 들어 치매에 걸리기 쉬운 까닭은 노화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져 뇌 안으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혈압이 오른다. 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여기에다 혈압약을 과도하게 복용하면 더 빨리 치매에 걸리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 혈압약을 복용하는 노인일수록 더 빨리 치매에 걸린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최근 더 놀라운 결과를 내놓았다. 혈압약 복용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0%나 더 많이 심장 발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은 고혈압 환자에게서 심장 발작이 일어나는 확률은 1%인데 혈압약 칼슘 차단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심장 발작률은 1.6%로 60%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사람들은 혈압약을 먹으면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중풍 혹은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도리어 혈압약의 가장 큰 부작용이 바로 치매, 중풍, 뇌출혈이다.
어혈과 잔병치레, 당뇨병까지. 혈압약을 오랫동안 복용한 사람들 가운데 발기부전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람들 역시 많다. 이는 혈압을 무리하게 내리다 보니 심장이 신체의 가장 끝부분의 모세혈관까지 충분히 혈액을 밀어내지 못해 생기는 혈액순환 장애의 결과다. 의사들은 고혈압 합병증의 하나인 동맥경화를 막기 위해 고지혈증 약을 함께 처방한다. 그러나 사실은 혈압약의 부작용이 바로 동맥경화이며 고지혈증이다. 혈압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몸속에 혈액이 끈끈해지고 덩어리가 진다. 끈적끈적하고 덩어리진 피는 흐르지 않고 혈관벽에 쌓여 혈액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것이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의 원인이다.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으로는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망가뜨려 감기에 걸려도 쉽게 낫지 않는 잔병치레가 잦은 몸이 된다는 것이다. 제약회사가 만든 사용설명서에 적혀있는 수많은 부작용은 단기 또는 장기간에 걸쳐 복용한 사람에게서 실제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다. 심지어 혈압약을 장기 복용하면 당뇨병, 간염, 심부전과 같은 2차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병들은 서양 의학으로는 아직까지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이다. 하루에 겨우 10에서 20mg 정도의 미량을 매일 복용하여 2차 질병을 얻게 된다면 혈압약은 치료제라고 보기 힘들다. 제1의 명약은 질병을 부르는 생활을 바로잡는 것. 자신의 몸은 자신이 가장 잘 안다. 그러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균형 감각을 키워야 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평소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자신만이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질병은 내 삶이 만든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병이 만들어지고 또 생겨난 병이 사라지기도 한다. 결국 내 의지와 생활습관의 건강이 달려있다. 병든 나를 낫게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며 질병을 부르는 생활부터 바로잡는 것이다. 이것이 현명한 고혈압 치료법임을 잊지 말자. 혈압이 크게 오르는 오전 6시에서 9시를 조심하라. 혈압은 대개 낮에는 높았다가 밤이 되면 낮아지지만 고혈압 환자에게는 특히 위험한 시간대가 있다. 하루 중에서 혈압이 급상승하는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이다. 이 시간대에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모두 높아지기 때문에 마의 3시간으로 불린다. 이 시간대에 일어날 때는 이부자리에서 갑자기 나오지 말고 이불 속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 몸을 덮이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야 한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혈압이 높은 사람을 깨울 때도 갑자기 이불을 휙 들쳐내서는 안 된다. 일어나기 전에 자리에 누운 상태로 5번 정도 크게 심호흡을 하면 혈압이 10 정도 내려간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먼저 물 한 컵을 마신다. 기상 후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2가지다. 첫 번째는 잠자는 사이에 땀과 호흡으로 배출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2번째는 혈압관리 때문이다. 교감신경의 자극으로 잠에서 깨어날 때가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대다. 교감신경은 신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새벽부터 활성화 정도를
천천히 높여서 몸이 잠에서 깨어나도록 준비한다. 이때 혈압도 함께 높아진다. 이처럼 아침에 잠에서 깬 뒤에 바로 마시는 물은 탈수를 막고 교감신경의 자극으로 인한 혈압 상승을 둔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오래 앉아있지 말고 수시로 움직여라.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하더라도 그 외의 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생활하면 고혈압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오랜 시간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장 먼저 혈류 저하와 모세혈관의 수축이 일어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된다. 또 활동량이 적으므로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해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복합적인 영향으로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이 발생하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커진다. 그러니 너무 오랜 시간 앉아서 TV를 보거나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수시로 근육을 움직여서 혈압과 혈액순환을 유지하도록 하자. 낮에 햇볕을 쐬며 가볍게 걸어라. 적당한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데 기본이지만 고혈압 환자는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골라 하는 것이 좋다. 고혈압 환자에게 바람직한 운동은 땀이 날 정도의 격렬하게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가볍게 걷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천천히 터벅터벅 걸어서는 효과가 없고 피곤하다고 느낄 정도로 오래 걷는 것도 좋지 않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빠르게 걷기와 물속에서 걷기, 수영은 심폐 기능도 활성화되므로 혈압이 높은 사람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지만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은 고혈압 환자가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운동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보다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햇볕을 쐬며 하는 것이 좋다. 낮에 햇볕을 쐬면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칼슘이 활성화되고 혈관의 긴장이 이완되어 혈압이 낮아진다. 또 뼈가 튼튼해져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다. 평소 혈압이 걱정되는 사람은 점심시간에 잠시라도 짬을 내어 30분 정도 햇빛을 쐬도록 한다. 바쁘면 옥상이나 창문을 열고 창가에 잠시 서 있어도 된다. 낮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저녁 식사 후 산책 삼아 숲과 나무가 우거진 공원을 걷는 것도 좋다. 폐활량을 늘리고 신선한 산소를 몸 안으로 흡수해 혈액을 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모든 질병은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 인체가 건강하려면 잘 호흡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해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인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장기들은 음식 섭취는 물론 음식물을 소화 흡수시키는 활동에 관여한다. 그렇게 소화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은 음식일수록 건강에 좋으며 소화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클수록 육체가 느끼는 피로감은 커진다. 인간이 겪는 질병은 위장의 소화작용과 관련이 있다. 고혈압, 당뇨병, 암, 심장병, 근육통, 루푸스, 관절염, 만성피로증후군 등도 모두 마찬가지다.
허리가 아파도 머리가 아파도 소화가 잘 되면 덜 아프다. 그러므로 모든 치료에 앞서 소화기관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배 8부에 병 없고 배 12부에 의사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소식하면 병이 없고 과식을 하면 병이 생긴다는 뜻이다. 음식과 관련해서 사람은 먹는 양의 4분의 1로 살아간다. 나머지 4분의 3은 의사가 먹는다라는 말도 있다. 과식이 병을 만들고 병에 걸려야 의사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세트를 풍자한 말인데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절실한 말이다. 음식물이 유장에 머무는 시간과 건강은 반비례한다. 사람들은 피곤하면 많이 먹으려고 한다. 이것은 잘못된 식습관이다.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 몸은 더욱 피곤해한다. 영양분을 섭취해 장에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대사시키고 흡수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노폐물로 내보내는 배설작용에 인체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다.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 오는 이유도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다. 음식을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음식의 양이다. 많은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이 음식을 처리하는데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음식의 질이다. 자연 상태에서 멀어진 음식일수록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음식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체는 건강에서 멀어진다. 음식이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을수록 음식을 처리하고 대장으로 보내는데 드는 에너지의 양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다른 어떤 곳보다 위장에서 더 많이 소비된다. 건강을 위해서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소화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짧고 에너지가 적게 사용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생명력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생명력이 파괴된 음식이다.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되려면 생명력이 살아있는 음식의 양을 늘리고 죽은 음식을 줄여야 한다. 생명력이 살아있는 음식은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짧고 대사 과정에 드는 에너지의 소모도 적다. 대표적인 것이 채소와 과일이다.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효소가 나와서 소화 과정을 촉진시킨다. 그 영향으로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적은 에너지로도 소화가 된다. 그 결과 소화에 쓰일 에너지가 남게 되고 그 에너지는 인체의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데 쓰이니 당연히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과일은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우수하고 순수하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단 어떤 과일이든 신선하고 열에 익히지 않은 것을 먹어야 한다. 통조림 과일은 먹지 않은 것이 좋으며 햇빛에 말린 무화과, 자두, 파파야, 파인애플, 살구 등의 과일을 먹는 것은 괜찮다. 질산, 황과 같은 화학제로 말린 과일은 좋지 않다. 채소도 물론 신선하고 익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견과류와 씨앗류는 과하지 않게 적정량을 먹어야 한다. 과일은 공복에 먹어야 위가 상하지 않는다. 과일은 위에서 소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한 음식이다.
따라서 과일은 공복에 먹어야 좋고 다른 음식과 함께 먹거나 다른 음식을 먹은 후에 먹으면 좋지 않다. 혈액은 약알칼리성이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약알칼리성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식사가 산성일수록 문제는 커진다. 과일은 알칼리성이므로 인체의 산성, 알칼리성의 pH 균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알칼리성인 과일이 다른 음식과 섞이면 즉시 산성으로 변한다. 이것은 유궤양을 비롯한 각종 위장병의 원인이 되고 위장 내의 모든 음식물을 부패시켜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 고혈압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단백질은 동물성과 식물성을 적정 비율로 먹어라. 고혈압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단백질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이다.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혈관의 세포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관의 탄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혈압이 다소 높더라도 혈관벽에 상처가 잘 나지 않는다. 둘째, 단백질이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몸속에서 분해 과정을 거쳐 이용된 후 효소로 전환되어 오줌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때 나트륨도 함께 나간다. 이런 작용을 통해 단백질은 우리 몸에 미치는 나트륨의 해를 줄여준다. 동물성 단백질은 대부분 육류에 많은데 육류의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포화지방이 많아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혈액이 산성화되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또한 육류로 과다한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에서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독소가 쌓이게 되어 혈액을 탁하게 하여 신장이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지방과 단백질을 소화, 흡수, 배설하는 과정에서 인체의 필수 영양소인 효소의 소비가 증가하여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에는 단백질 외에 식이섬유와 다양한 피토케미컬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 할 수 있다. 식물성과 동물성을 2:1, 3:1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젊은 사람들은 활동량이 많아서 동물성 단백질을 2, 식물성 단백질을 1의 비율로 섭취하면 좋고 50세 이상 성인의 경우는 식물성 단백질을 2, 동물성 단백질을 1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물 섭취로 체액을 정화하라. 세포가 살아가고 활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분이다. 인체는 80%가 수분으로 되어 있으며 인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는 수분을 이용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체적의 건강과 균형을 위해 우리는 언제나 완전한 수분을 공급받아야 한다. 사실 순수한 물과 천연 자원에 들어있는 살아있고 활성화된 온소야말로 우리 건강을 지배하는 요인이다. 의사 에모토 마사루는 인간의 생명은 태아일 때 99%가 수분으로 시작한다고 한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90%가 수분이며 성인이 되면 70%에 도달하고 고령으로 사망할 때는 50% 정도라고 한다. 다시 말해 전 생애에 걸쳐서 우리는 대부분 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온 물은 위장에서 흡수되어 혈관을 통해
온몸에 세포로 운반되는데 이때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신진대사가 부드럽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물은 마신 후 30초가 지나면 혈액에 도달하고 1분이 지나면 뇌 조직과 생식기에, 10분이 지나면 피부에, 20분이 지나면 간, 심장, 신장 등 각종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물은 대소변, 땀, 호흡의 형태로 다시 밖으로 나온다. 이처럼 물은 인체를 돌고 돌면서 순환하는 체액의 상태나 조건 등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다. 따라서 우리의 건강은 매일 마시는 물의 양과 질에 좌우된다. 그 까닭은 충분한 양과 질 좋은 물이 결국 인체의 세포, 조직, 기관들의 생화학적 반응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혈압 환자들은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마시는 것이 좋을까? 하루에 섭취해야 할 적당한 물의 양은 1500에서 3000ml 정도다.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200ml씩 늘려가는 것이 좋다. 여름철에는 하루 약 3000ml의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고령자는 적어도 1000ml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을 자주 마셔야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된다. 갑작스럽게 세포에 많은 양의 수분을 공급하면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 식사 중에는 되도록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분비된 소화효소뿐만 아니라 음식물에 들어있는 효소의 강도와 효과가 희석된다. 물이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효소의 활성을 방해해 소화가 잘 안 되니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특히 겨울에는 냉수를 반드시 피해야 하고 여름이라 해도 냉수보다는 상온의 물을 마시는 편이 좋다. 인체 내에서 효소가 가장 활성화되는 온도는 체온이 36에서 40도일 때이기 때문이다. 물은 식사 1시간 전에 500ml 정도를 마시는 것이 좋다. 식사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가 물로 가득 차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실 때에는 1컵 정도가 적당하다. 식사도 제대로 먹는 법이 있듯이 물도 마시는 법이 있다. 원예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식물도 무턱대고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서 죽는다. 식물에 물을 줄 때도 적당한 시간대와 양을 맞춰 주어야 잘 자라듯이 우리 몸에도 적당량의 물을 시간대에 맞춰 마시는 것이 좋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